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름마기와 항정전기 아동들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름마기라고 그러면은 1살부터 3살까지 대개 얘기를 하죠. 걷기 시작하는 그런 나이고요. 항정전기라고 그러면은 4세에서 6세, 그러니까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 나이, 그렇게 해서 거름마기와 항정전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상태들인데요. 형제간 경쟁장애, 언어발달장애, 배설장애, 수면장애, 자유행위. 물론 이제 이 중에 다른 건 다 질환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유행위는 따로 진단명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외래를 보면은 자유행위를 한다는 문제로 찾아온 아동들이 있어서 따로 제가 추가를 시켰습니다. 첫 번째 이제 형제간 경쟁장애인데 이 샘 부리는 거죠. 그죠? 혼자서 이렇게 잘 있다가 동생이 태어나게 되면 샘을 부린다 그러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정도가 심해지면은 장애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형제간 경쟁장애는 미국 분류에는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 분류에는 포함을 시켜뒀어요. 샘을 많이 부리고 장난감도 못 만지게 하고 또 동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또 심한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해치기도 하고 뾰족한 걸로 찌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이불로 덮어버리기도 하고요.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합니다. 퇴행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소대변 잘 가리던 아이가 다시 못 가리게 되고 또 우유를 다 뗐는데 다시 우유뽕을 요구하는 행동들, 떼부리는 행동들, 이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아주 위험해서 둘만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비정상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때 그 상황들을 보면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는 행동이죠. 샘 부린다고 하는 게 자기가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부모가 그 형제들 서로 비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모의 편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형제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실제로 굉장히 못살게 구는 이런 경우도 있고 형이 또 독점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좀 심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부모가 좀 조심하셔야 될 그런 일들, 역할은 우선 그 동생이 태어나게 되면 태어나기 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있다가 이제 동생이 태어나는데 태어나더라도 부모의 사랑이나 관심은 큰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말로도 해주고요. 또 실제로 태어나는 경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큰아이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꼭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동생을 많이 돌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조금 더 그전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큰아이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동생에 대해서 돌봐주는 행동을 나타내면은 좀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퇴행 행동이 나타나더라도 야단치거나 이러시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수용을 하고 다른 이유들 혹시 낮에 너무 많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좀 위로를 해주는 이런 태도가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비교하는 건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리고 형제간의 다툼이 있을 때 조금 크면은 가능하면 부모가 개입을 하지 않고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장애. 과거에는 이제 발달성 언어장애 이렇게 얘기하던 거였습니다. 이름이 지금 커뮤니케이션 디스오더 이래가지고 진단명을 바꿨는데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언어장애, 말 소리장애. 저거는 이제 그 스피치 사운드 디스오더인데 발음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발음이 잘 안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유년기 발생 유창성 장애. 이름은 이제 거창하게 했는데 말 더듬는 아이들이죠. 그죠? 더듬이. 네 번째는 의사소통 장애. 사회 의사소통.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상황에 맞게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사회 의사소통 장애가 되겠습니다. 언어 장애는 지금 그냥 랭귀지 디소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걸 나눴습니다. 언어 장애라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이해는 하는데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수용성 언어장애,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를 표현성 언어장애, 이렇게 나누었는데, 지금은 막 그냥 세 분류에서는 같이 합쳐버렸어요. 합쳐가지고 이해 또는 표현의 기능 결핍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되게 어휘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만 2세까지 한 단어의 말도 하지 못한다. 이러면 되게 장애가 있는 걸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구조가 아주 제한돼 있고, 또 단어가 굉장히 제한돼 있으니까 그 제한된 단어로만 문장 구성을 하니까 아주 미숙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만 3세까지 두 단어로 된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 적절한 단어 선택이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언어장애라. 그래서 남의 말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이 양쪽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 학업의 장애가 동반되는 이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말 소리 장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옛날에는 발달성 발음 장애라고 했던 겁니다. 사실 그게 더 적절한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병명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데 자기의 모국어에 대한 발음은 대개 6세까지는 완전히 다 터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 6세, 5, 6세까지 그 발음을 완전하게 터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소리 장애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7세가 됐는데도 발음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러면 일단은 장애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습득이 안 되고 발음의 장애가 있죠. 발음의 장애인데 이제 그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곡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떤 아이들은 한글로 표시할 수 없는 이상한 음으로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표시는 못 하는데 왜곡이라고 그러고요. 대치라고 그러면은 다른 단어로 다른 음절로 바꾸는 거, 사과 같은 걸 뭐 다과라 한다거나 그렇죠. 또 생략해버리는 풍선을 푸선, 개구리를 개리 이렇게 해서 생략을 하는 경우, 첨가 나무를 나무라 한다거나 그렇죠. 도치 장난감을 뭐 장난감, 사탕을 타상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대치를 하기도 하고 발음이 시읒 지읒 또 구별 잘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개 만 7세를 기준으로 해서 발음이 다 습득이 안 되면은 말소리 장애라고 이렇게 이제 진단을 붙입니다. 세 번째는 유년기 발생 유창성 장애인데요. 말더듬이죠. 말더듬. 말과 음절이 반복이 되고 단어가 이제 분절이 되고요. 한 단어 내에서 머뭇거리기도 하고 넌지시 돌려 말하고 자기가 발음하기 어려운 건 다른 단어로 대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비싸지만 말 멈추기도 하고 또 이제 막 시작할 때 막 긴장하는 시작이 안 돼가지고 그냥 막 떠올기도 하고 그죠. 근육이 긴장이 되는 이런 단어들이 있고 또 이제 단음절의 단어 반복 제일 흔한 형태죠. 난난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거나.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도 말을 할 때는 더듬는데 노래는 참 잘해요. 노래 부를 때는 절대로 더듬질 않아요. 그래서 말은 그렇지만 또 노래를 시켜보면은 노래는 할 때는 전혀 더듬지 않는 이런 특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단계로 구별을 하는데 제1단계는 초기 단계, 학령 전기에 나타나는 건데 단어의 반복이나 흥분 상태 또는 대화를 강요받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만 말 더듬는 게 나타나는 이런 경우고 대개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요. 예후도 양호하고 또 이제 아이들이 그 언어 발달하는 단계에서 생각보다 표현이 늦는 경우예요. 생각은 막 앞서가는데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발달이 생각을 못 따라가니까 일시적으로 더듬을 수도 있어요. 그건 대개는 이제 언어 발달이 좀 되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제2단계는 이제 학교 들어가서 생기는 경우인데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죠. 그 다음에 명사, 동사 등 중요한 단어를 반복하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제3단계는 후기 소학인데 수업 시간에 발표한다거나
또는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라든지 또는 어디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말더듬이 나타나는 이런 경우고, 제4단계는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는 다른 정신질환하고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더듬 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정신병리와 동반된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때는 좀 철저하게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사용하는 방법이죠. 의사소통 장애입니다. Social Communication Disorder 이렇게 얘기하죠. 인사를 잘 못해요. 인사말 아주 간단한데 만나서 인사를 잘 하지 못하는, 이 사회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동한테 하는 언어, 성인한테 언어. 어른한테 얘기를 하면서 애한테 같이 한다든지, 아이한테 얘기하면서 어른한테 하듯이 하는. 이제 사용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하면은 상대방하고 나하고 그 순서를 적절하게 지켜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이제 잘 지켜지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관용구라든지 유머, 은유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추론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은유적으로 얘기한다거나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사회 의사소통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발음이 심하다거나 만 7, 8세까지 장애가 계속되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 2세가 됐는데도 단어도 나타나지 않는다, 만 3세가 됐는데도 간단한 2단어로 된 문장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치료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또 2차적으로 또래 관계 지장이 있거나 학습장애, 자존심이 저하된 경우, 이런 경우 발음장애는 이제 부모들이 보시면은 금방 아실 수 있는 그런 상태죠. 저런 게 일정한 나이까지 안 되고 지속이 되면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이 늦죠, 그죠? 말이 늦으면은 대개는 이제 제가 정상 발달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태에서 늦어지면 우선 그 치료를 받으러 가기 전에 언어 자극을 좀 충분히 대개 이제 아이들이 언어 발달을 할 때 특별하게 가르치진 않거든요. 아주 초기에 말을 하지 못하던 아동들이 아빠, 엄마 말을 시작하면 신기하죠, 그죠?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조금 이렇게 시켜보다가 나중에는 뭐 부모도 시시해져 가지고 따로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주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한 그 언어 자극에 의해서 아이들 언어 발달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렇죠? 만 2세, 만 3세. 근데 이제 그게 늦으면은 일단 보통보다는 언어 자극을 좀 충분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간단한 질문을 하고 답을 유도한다거나, 또 지시를 해서 그 지시에 따르도록 해서 따르면 이제 상을 좀 준다거나, 알아듣는 훈련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휘가 발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 접속사, 뭐 전치사. 우리는 전치사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대개는 초기 단계는 명사,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휘를 좀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적어도 명사, 동사가 한 5, 60개는 돼야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염두에 두시고 집에서 교육을 좀, 언어 자극을 좀 충분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그 프로그램을 보여주면, 그죠? 거기서 알아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죠. 또 중요한 건 또래 아이들하고 노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른이 가르치거나 이러면 잘 안 따라하지만 또래끼리는 모방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아이들하고 그룹으로 노는 시간을 충분히 해주면은 상당히 발달이 또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야단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행동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배설장애입니다. 소대변을 못 가리는 이런 경우죠. 그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소변 가리고 대변을 가려야 되는데 그걸 가리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유뇨증이죠. 근데 야뇨증이 더 익숙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야뇨증은 밤에 못 가리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낮잠을 자다가도 싸는 아이들이 있어요. 낮에도 못 가리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야뇨증은 이제 적절하진 않고 유뇨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밤에 못 가리는 아이들을 야간성 유뇨증, 낮에 못 가리는 아이들을 주간성 유뇨증, 밤낮 못 가리는 아이들이 주야간성 유뇨증,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시기에 따라서 구별하죠. 또 1차성 유뇨증과 2차성 유뇨증으로 나누는데요. 1차성 유뇨증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소변을 제대로 가린 적이 전혀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계속 이제 싸는 경우예요. 근데 2차성은 일단 가려요. 가렸다가 잘 가렸는데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예를 들어 동생이 태어나거나 이런 후에 다시 싸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2차성이란 말은 가렸다가 다른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다시 싸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차성 나누기도 하죠. 대개 이제 남자아이들이 좀 더 많아요. 5%, 3%. 2차성 유뇨증은 대개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나타나겠죠. 그죠? 가렸다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니까 5 내지 8세. 야간성이 제일 많아요. 80%가 야간성이고 약 15%는 주간성. 양쪽 다 나타나는 경우가 한 5%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은 건 야뇨증이죠. 그러니까 주간성 유뇨증이죠. 그죠? 원인은 유전적인 가족에서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제 일부 학자들은 수면 장애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대개는 그 잠들고 나서 만약에 9시간 잠을 잔다 그러면은 전반 3시간 내에 잠들자마자 3시간 이내에 싸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면과 관련된 질환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아이들은 수면 상태에서 깨나기가 굉장히 깨우면은 아주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잘 깨나질 못해요. 소변을 보게 하기 위해서 깨우면은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어디 가서 싼다고 정신을 못 차리는 이런 아이들이죠. 그래서 아주 깊이 잠이 드니까 수면 장애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들. 2차적인 경우는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겠죠. 또 대소변 가리기 훈련, 거기서 갈등이 좀 많았다거나 스트레스가 있거나. 그 다음에 호르몬인데요. 저 ADH 항이뇨 호르몬. 정상적으로는 잘 때 이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이 호르몬은 소변을 적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굉장히 편리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잘 때는 소변을 적게 만드니까 자다가 깨질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은 이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니까 낮이나 밤이나 소변 만드는 양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죠? 일부 아이들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소변 가리는 게 정상, 비정상을 어떻게 구별하느냐죠? 나이는 만 5세가 돼야 돼요. 이것도 좀 잘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 5세가 최소한 돼야 되고 5세 이전에는 대개 3, 4세 되면 가리거든요. 근데 좀 늦어지더라도 만 5세 이전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횟수는 일주일에 2번 이상, 3달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쌌다? 이건 병적인 걸로 보진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싸는 경우는요. 진단 기준 그렇습니다. 임상 양상은 뭐 2차적인 사회적인 장애도 있고 또 따돌려지는 경우도 있죠. 특히 이제 부모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자존심도 떨어지고 2차적인 우울증, 불안감도 생기고요. 또 이제 이런 아이들이 비뇨기 계통에 감염이 되는 경우가 일반 아이들보다는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감염이 있으면 감염도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자연 감소인데 가만두더라도 5세 이후에 10명에 한 명 정도는 저절로 없어진다는 경우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아이들이 없어지고 어떤 아이들이 지속이 될 건가 하는 건 판단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으니까 일단 5세 이후에 진단 기준에 맞으면은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행동치료, 뭐 데려가면 이제 병원에 데려가면 훈련, 칭찬, 뭐 간혹 벌도 줄 수 있으면 가능하면 벌은 안 주는 게 좋고, 물론 아이하고 약속을 해서는 줄 수도 있습니다만, 또 스스로 치우도록 자기가 또 일기, 야뇨 일기를 쓰도록 해본다거나, 경보기도 많이 씁니다. 경보기는 저게 이제 기저귀처럼 차고 자는 거죠. 자서 소변방울이 떨어지면 그게 자극이 돼서 벨이 울려요. 그럼 벨 소리를 듣고 깨는 거죠. 그죠? 이런 방법인데 효과가 있는 아이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잠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보는 울리는데 아이는 그냥 자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약물도 치료를 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는 놀이치료, 부모 상담도 합니다. 부모들께서 조심하셔야 될 경우는 일단은 45세 이전에는 기다리면서 관찰해 보시고 또 오줌 소변을 못 가린다고 막 자존심 상하도록 하지 않는 건 중요하죠. 가능하면 비밀로 해주시고요. 그죠?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주는 게 좋고 벌 주고 하는 건 가능하면 조심을 하시고 낮 동안의 방광 훈련입니다. 이건 뭐
말은 거창한데 뭐냐면 낮에 가능하면 소변 참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죠? 이런 아이들이 방광의 크기가 일반 아이들보다 좀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싸기 직전까지 참도록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방광이 조금씩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하고 또 저녁 식사 후에는 수분 섭취는 가능하면 제한하고 밤에 그런 호르몬이 적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죠? 가능하면 식사 후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이런 방법으로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변 못 가리는 아이들이죠. 이거는 대변은 만 4세입니다. 소변은 만 5세예요. 만 4세고 이건 횟수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3개월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유분증, 대변 못 가리는 아이를 이렇게 진단 내리죠. 이것도 윤여증과 마찬가지로 1차성, 2차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성에서 2차성 판단 내리려고 그러면은 그 가린 기간, 소변도 그렇고 대변도 그렇고 잘 가리는 기간이 최소한 1년은 돼야 돼. 1년이 경과된 후에 다시 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2차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약 25%에서는 윤여증, 그러니까 윤여증하고 유분증이 같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이 대변을 못 가리는 아이는 소변을 못 가리는 아이보다는 여러 가지 좀 정신병리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부적절한 대소변 가리기 훈련도 있고, 가족 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고, 아버지는 아주 수동적이고, 어머니가 아주 우세해가지고 모든 결정을 다 한다거나, 또는 파탄 가정,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2차성 유분증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치료는 상담도 하고 또 이런 아이들 중에 일부는 변비가 굉장히 심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변비 치료도 같이 해줘야 되고요. 대변 가리기 훈련, 뭐 심리 치료, 약물 치료, 뭐 가면 이제 소아정신과에서는 이런 치료를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건 뭐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근데 이런 아이들은 사실은 야뇨증보다는 더 심각한 게 주로 낮에 일어나거든요. 밤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낮에 일어나니까 학교 가서 뭐 대변을 못 가린다거나 이러면 금방 다 표가 나잖아요. 그죠? 뭐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윤여증보다는 적응에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낮 동안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수업 시간에 싸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교사나 학교 교사하고 좀 교사의 도움을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나 이런데 화장실에 가는 것도 좀 자유롭게 뭐 대변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허락을 받지 않고도 갈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또 일어나는 경우는 또 스스로 처리하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집에서는 대변 가리기 훈련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루에 2번 정도 변이를 느끼지 않더라도 대변이 보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없더라도 일정하게 아침 저녁 2번 정도 한 10분씩 앉혀놓는 이런 훈련을 하면은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 수면장애인데요. 아동기에 나타나는 수면장애는 대개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개는 자라면서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어른에서 겪는 것처럼 뭐 그렇게 뭐 불면증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특수한 경우 외에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동들한테서 소화기에 흔히 나타나는 수면장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몽이죠. 말 그대로 악몽입니다. 영어로는 드림 앵자이티, 꿈 불안 장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악몽을 꾸는 거예요. 자주 그죠? 악몽이 뭐 꿀 수도 있죠, 그죠? 꿀 수도 있는데 이제 굉장히 자주 꿔서 아동 자신이 적응이 어렵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장애라고 그러죠. 수면 중에 무서운 꿈. 자기가 안전에 대한 거, 생존과 관련된 거, 어디 유괴당한다거나, 뭐 살해당한다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이죠. 무서운 동물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근데 대개 이제 악몽증은 수면의 후반부, 그러니까 9시간 잠을 잔다 그러면은 잠들고 나서 한 5, 6시간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죠. 꿈의 기억이 아주 생생하죠. 꿈이니까 이제 되게 기억을 할 수가 있고, 스트레스와 관련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대개는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는 성장하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일단은 이제 뭐 이런 게 좀 잦더라도 뭐 부모나 가족들이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되게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무서운 내용의 비디오나 TV 프로그램, 낮에 이런 거에 노출됐던 경우에
또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걸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죠. 또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런 경우에는 또 적절한 치료가 놀이치료나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도 있겠어요. 두 번째는 야경증입니다. 영어로는 슬립 테러 디소더라고 그러죠. 말 그대로 자다가 놀랜다는 거죠. 그죠? 이 경우는 이제 야경증하고는 조금 악몽증하고는 구별이 돼야 되는데요. 특징은 자율신경 반응을 동반하는 심한 공포, 공황 상태 이런 겁니다. 자율신경 반응이라고 하면 가슴이 뛴다거나 동공이 확대가 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불안 반응을 나타낸다거나 또 막 식은땀을 막 흘린다거나 이런 경우죠. 근데 이제 그 악몽증하고는 다르게 야경증은 수면 초기의 3분의 1 야뇨증하고 비슷하죠. 그죠? 잠들고 나서 대개 3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수분 내에 괜찮아지는데 전혀 이제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막 깨서 우는데 부모도 몰라 봐요. 그리고 뭐 자율신경 반응 나타나고 아주 공황 반응, 심한 불안 반응을 보이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당황을 하실 수도 있는데 대개는 뭐 크게 심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을 하지 못해요. 자기가 밤에 있었던 일을. 그리고 피로, 심한 스트레스, 열병 뭐 이런 거 관련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크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깬다는 점에서는 악몽증하고 야경증이 동일하죠. 근데 이제 깨는 시기가 잠들고 나서 언제 깼느냐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깼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가 밤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악몽증은 꿈을 확실하게 구별하고 야경증인 경우는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질환은 꼭 그 아이들의 그 간질이죠. 그죠? 간질하고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반드시 체크를 해가지고 그런 거 경련성 질환인지 야경증이 하는 건 구별을 해야 됩니다. 크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이제 그 질병의 특성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그게 일어났을 때 사고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예방을 해야 되고 또 약물을 쓰면은 횟수가 많고 이렇게 되면 아이가 낮 동안에도 적응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자주면은 가족들이 계속 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적응에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량 약을 쓰면 아주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쓰지 않고도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만약에 꼭 써야 되는 경우는 소량 쓰면은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몽유증, 슬립워킹. 자다가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일어나서 막 행동을 하니까 수면 상태와 각성 상태가 결합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도 대개는 전반 3분의 1. 잠들고 나서 첫 3시간 내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대개는 오래 계속되지는 않고 수분 몇 분 내에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도 자극을 주면 반응이 없죠. 그죠? 혼자 이제 멍한 상태에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하니까. 이 경우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그런 상태로 돌아다니니까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 하는 건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어나면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은 주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가능하면, 곁에서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고 나면 다시 또, 잠자리로 돌아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은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떤 열병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극심한 피로감이 있거나, 수면 박탈이 되는 경우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상태도 이제 같이 좀, 구별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질병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또 일어나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할 때 그냥 사고가 좀 예방해 주는 건 중요하지만 무리하게 깨우시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 예방하고 이 경우도 아까 마찬가지로 그런 발륨 계통의 약을 쓰면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경우고 일반적으로 아이들한테서 나타나는 이 수면 장애는 대개는 특별한 치료가 없이도 일정 기간 지나면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고 아주 극심한 경우
낮 동안의 활동에 사회 적응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찰을 하면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개 양호한 경우죠. 큰 걱정은 하지 마시라. 몽유증 돌아다니는 경우에는 다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가까운데 잠자리 배정을 가능하면 아이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주무시는 게 좋고, 악몽증도 그죠? 가만히 안아주고 이러면 좋아집니다. 아침에 그죠? 악몽을 꾸는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 꿈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는 그런 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야경증이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놀래고 불안해하실 이런 경우인데, 사실은 아이 행동 자체는 좀 그렇지만 병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 마지막 내용은 자위행입니다. 이건 이제 진단명은 아니에요. 진단명은 아닌데 성기를 가지고 논다거나 땀을 뻘뻘 흘리기도 해요. 특히 딸아이들. 근데 이제 이런 행동이 집에서도 나타나고 유치원에서도 나타나고 학교에서도 나타나고 장소에 관계없이 자극을 받으면 하는 행동. 그러니까 이제 곁에서 보면 좀 이상하죠. 그죠? 다리를 꼬고 힘을 주는 행동. 또 책상 모서리에 이렇게 성기를 비비는 이런 행동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성향에 아주 유사한 행동을 하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병으로 하진 않지만 이게 부적절하죠. 그죠? 부적절하죠. 나이에 적절한 행동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상황을 보면 특히 이제 그러니까 남자아이들보다는 여자아이들이 자주 경험을 하는데 우연히 성기가 자극이 돼가지고 그런 쾌감을 느꼈던 이런 이제 경험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는 놀이처럼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긴장감을 느끼는 아동들이 긴장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자유행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우연히 부모의 성행위를 목격했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걸 모방하는 이런 거. 또 요새 이제 음란물 이런 게 그냥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연히 이런데 노출이 됐다가 그걸 이제 모방하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들을 실제로 이제 걱정이 돼서 외래로 데리고 오는 그런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부모들이 당황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개는 횟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한두 회, 한 3회 정도면 이렇게 하다가 저절로 이제 관두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 관찰이 되면 중단을 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죠? 관찰이 되실 때는. 근데 이제 그러고 그런 행동 자체가 바람직스러운 행동이 아니라는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런 행동을 어려서 너무 과하게 억제를 하고 통제를 하면 나중에 어떤 그 성적인 그런 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건 관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이런 건 어떤 성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놀이거든요. 놀이. 일종의 놀이인데 나이에 적절한 놀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놀이를 다른 놀이 형태로 좀 바꿔준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그 행동을 통제를 하시는데 걱정스럽게 통제를 하시면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이런 행동이 나중에 커서 청소년 성인기에 어떤 성적인 그런 행동, 생활과 관련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의 성행위, 음란물 노출, 이런 건 주의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스트레스가 없는지, 일부는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걸 취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찰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지, 특히 딸아이들이죠. 꼭 끼는 바지, 이런 건 이제 입히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동 자체는 그렇지만 이게 뭐 아주 심각한 어떤 정신병리와 관련된 이런 그 행동은 아니니까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세부터 한 6세까지 걸음마기에서 항정전기에 나타나는 흔히 관찰되는 이런 질환들인데, 심각한 질환은 없습니다. 없고, 물론 뭐 유아기 때 자폐증 같은 게 지속되긴 하지만 이 나이에 발병하는 병들은 대개는 이제 가벼운 경우들이 많으니까 부모님께서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은 크게 걱정하시지 않고 아이들을 다루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